알파 잠수기술공사 이종인 대표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예. 정말 오랜만에 언론 인터뷰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이 감회가 남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예. 세월호 올라오는 거 보시면서 어떤 생각 하셨어요? 좀, 들 거 좀 진작 들고 그랬으면 좋은데, 하여튼 뭐, 거기 안 놔두고 올려때리는 게 중요한 거죠. 뭐, 반가운 일이죠, 일단은. 예. 자, 그러면 기술적인 부분을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평생 구조군안 작업을 하셨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도 전문가시니까 이거부터 여쭤볼게요. 세월호 인양에 거의 만 3년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3년씩이나 걸릴 일이 맞습니까, 이게?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죠. 예, 이제 초기에 배를 건지는 거는, 일단 기본적인 방법이 있어요. 그냥 줄 놓고 들는 게 배 건지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간단한 방법을 놔두고 어떤 무슨 방법이네, 무슨 공법이네, 뭐 어렵게 얘기해서 결국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우리가 좀 속은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나죠. 속았다.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만약에 다른 요인들을 다 빼고 그냥 기술적인 관점에서 봤다면, 세월호 인양은 어느 정도 시간이면 인양할 수 있었습니까? 보시기에? 보통 뭐 6개월? 6개월이요? 6개월 정도. 예. 6개월이면은 실제로 작업할 수 있는 거는 한 3개월 봐요. 이제 날씨가 다 이제 기다려야 되니까. 네. 예, 협조하고 그래서 이제 뭐 소조기 대조기 뭐 굴비 그러는데 그냥 물 흐름이 적을 때 한 달에 적어도 열흘은 일할 수 있거든요. 한 달에 열흘은 일할 수 있다. 풀리 작업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이건 특수한 일이니까, 이 인원을 갖다가 뭐 3배, 4배 해갖고 동시다발적으로 일을 하면, 네. 그거는 뭐 6개월이면은 뭐 떡을 칠 일이었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 사고 있었던 해 사실은 올릴 수 있었네요. 그렇게 따지면. 그렇죠. 그때도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인양이 먼저냐, 이제 수습이 먼저냐, 뭐 네네. 이런 문제로 많이 대립이 돼서 결국은 인양 문제가 나중에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런 문제, 이제 유가족들도 처음에는 인양을 나중에 하자고 했었으니까요. 그렇게 한 6개월 정도 지났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인양을 결정한 다음에 6개월이면 대략 1년 후에는 충분히 인양을 하고도 남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예, 충분하죠, 그거는. 예. 그렇군요. 2년이나 허송 세월을 했다고 보시는 거고 그래서 속았다라고 표현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러면 정부가 택한 인양 방식은 적절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그것도 이제 뭐 할 말이 좀 있는데요. 예, 본인 경험을 들어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네. 예, 처음에 이제 드는 배를 드는 방식은 네. 배가 이제 뭐 엎어져 있거나 누워 있거나 바로 앉아 있거나 네. 물 속에서 해저면에서 바로 세운 다음에 올리는 게 이제 정상적입니다. 바로 세운 다음에.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배는 그 전에 바사호나 알려진 옛날 고유물선들. 예. 신체가 약한 경우는 밑에 그런 받침대를 넣어서 드는 경우가 기본이고. 예. 그렇게 들어야 되고. 이거는 철제 강선이에요. 네네. 강선이기 때문에 충분히 와야를 갖다가, 밑에 삽입을 하는데도 문제가 없고, 들어서 굴리는 데도 문제가 없고, 가령 문제가 된다면은 이제 선체 부분의 강도 때문에 그러는데, 그럴 때는 줄을 그만큼 더 넣어주면, 중력이 분산되기 때문에 선체에 아무 하자가 없고, 이제 보통 그렇게 건집니다. 예. 초기 상하이 셀비지가 말씀하신 대로 배 밑에 쇠 봉을 넣어서 들어 올리려고 했는데, 이 방식은 배가 부서질까봐 오래된 고선 올릴 때 쓰는 방식이고 지금은 그렇죠. 튼튼한 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방식을 채택할 필요가 없었다고 보시는 거는군요. 그렇죠. 불필요한 일을 한 거고 오히려 어떤 특수 공법인의 선체 보존을 위해서 했다 그러는데 그래서 사실 이 배가 보존이 됐습니까? 지금 올라오는데. 구멍만 뚫렸지만요. 마스트고 뭐고 다 자르고 램프 자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올렸죠.
그러면 시기는 6개월이면 충분했다고 보시면 그러면 이런 공법, 이런 방식으로 최초 채택되면서 비용이 뭐 한 1,000억 정도 들어갔다고 하는데 비용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비용도 뭐 아무리 많이 해도 한 250억이면은 뭐 충분히 배를 건졌다고 봅니다, 저는. 아, 그래요? 예. 그 금액의 산정은 본인이 인양해 봤던 경험에 비추어서 이 정도면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좀 충분히 봐서 그런 겁니다. 아, 이게 실비가 아니라 실제 이 정도면 가능했을 거라 보시는 거군요. 예, 가능했죠. 비용이 그러면 대표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부풀려진 건데, 비용이 이렇게까지 부풀려졌다고 보신 이유는 뭡니까? 어디서 비용이 들어갔을까요, 그럼? 그거는 뭐 특수한 공법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견적을 낼 때 가지를 많이 이제 그러니까 이유를 많이 낸 거죠. 여러 가지 들어갈 거를. 뭐 예를 들어서 부력제를 사용한다. 예, 부력제 사용하는 것도 그래요. 부력제도 부력제가 이제 선체에 어디 고박이 되냐가 이제 문제인데. 그 부력제 하나가 예를 들어서 7,000톤에 해당되는 부력제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은 그게 연결되는 부분은 한 군데로 해서는 안 된다고요. 어차피 배를 드는 거는 중력을 분산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무게를 중량을 분산시켜야 되기 때문에 부력제를 그러니까는 산재에서 여러 군데에다 해갖고 하려고 이제 아마 구멍을 그렇게 많이 뚫은 것 같아요. 부력제를 붙이려고. 근데 이제 그거는 깊이 안 내려가고 수심 한 5m 되는 측면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거기다 붙이는 방식인데 그렇게 해서 성공을 했다고 그러니까 부력이 충분히 그 선체를 움직일 만한 부력에 도달했다고 그래도 그다음에는 선체가 견디질 못해요. 이 배는 설계된 게 다니게끔 설계가 됐지 그렇게 한쪽에다가 뭐를 부착해서 잡아 뜯는 경우가 되거든. 그래서 아마 실패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력제라는 게 말이 어려서 어떻게 풍선 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풍선을 다는데 예를 들어서 종이 상자에다가 풍선을 달아요. 종이 상자에다가 물을 집어넣고 달았을 때 풍선을 큰 거 하나 달면은 한 줄로 매서는 종이가 그냥 찌그러지거나 잘라지거나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작은 풍선을 여러 개 달아요. 그 총 무게만, 그걸 쓸만한 거를. 여러 개 달라면 여러 면적의 구멍이나 끈을 묶어야 되겠죠. 근데 묶은 부분이 종이 되는 거지. 그럼 결국은 뜯어진다는 거예요. 묶은 부분이 찢어질 것이다. 그렇죠. 아니, 그건 찢어져요. 찢어진다. 당연히. 예. 이제 그렇게 보시는 건데, 그래서 사실 국내 입찰에 참여했던 국내 업체들도 다 이 방식으로는 안 되고, 최종적으로 대표님이 말씀하신 와이어 걸어서 올린 방식으로 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런데 왜 이렇게 보시기에 전문가들이 보기엔 말이 안 되는 방식을 제출한 이 상하이 셀비지 중국 업체를 선정했을까요? 해수부가? 글쎄요, 우리랑 말이 안 통해서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한마디로. 말이 안 통한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중국말 쓰고 우리는 한국말 쓰니까. 뭘 해도 어떤 정보 유출이라든가 과정이 이렇게 그런 어떤 철저한 보안. 철저한 보안을 하려면 외국어 쓰는 사람, 특히 어디 외국어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 이런 식의 어떤 거 아니었을까. 그런 이유로 추정할 만큼. 상하이 셀비지를 기술력으로 평가해서 선정한 건 아니라고 보시는 거군요. 상하이 셀비지 같은 경우는 물론 국영이지만 물론 중국이나 어떤 제3국의 어떤 군한 실력이라고 그럴까 그런 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100원 지는 건 100원 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알려져 있고 제가 알기로는 상하이 셀비지 같은 경우는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고 그런 어떤 끔찍한 일을 한 회사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해서는 안 되는 끔찍한 일을 했나요? 그거는 몇 년 전에 세월호 사고 나고 아마 양쯔강인가에서 배가 하나
뒤집어진 적이 있어요. 200여 명 유람선이 넘어졌는데 이틀 만에 건졌다고 높이 평가받는 뭐. 그렇죠. 네. 그거는 높이 평가해야 될 일이 아니고 예. 아주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그게 그래요? 뒤집어지면, 그게 뒤집어지면 순간 전복이라는 게 이제 순간적으로 일어나서 또 그리고 배가 떠 있었고, 예. 세월호처럼 한쪽이 들어가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떠 있던 게 아니고 완전히 뒤집어졌죠. 평평하게 떠 있었는데 그걸 그냥 이틀 만에 다시 뒤집어서 그 안에서 한 사람을 다 죽인 회사 아닙니까? 아, 그래요? 예, 그거는 그런 어떤 신속한 그런 기술력을 자랑할 게 아니고 일단 그런 사고가 나면 있는 상태에서의 그 생존자 구조가 우선인데 그거 말 못하는 그 다음에 무슨 잡으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통제를 해서 그랬는지 중국 정부에서. 그런 회사에다가 이런 일을 물론 다 끝난 후에 고철 건지는 건데, 그렇게 맡긴 거는 조금 그렇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양쯔강 사고가 나고 유람선이 이틀 만에 이제 인양됐다고 높이 평가받는 부분들이 있는데 전문가 보기에는 그게 아니라 정반대로 200명이 완전히 뒤집어졌기 때문에 그 안에 생존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걸 무시하고 건졌기 때문에 이런 그렇죠. 업체는 비도덕적이다. 그렇죠. 그거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을 그렇게 했고, 예. 아하. 그건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당연하죠.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역시 대국이야 이런 식의 어떤 칭찬을 하는데, 예. 그거는 뭘 모르고 하는 소리군요. 전혀 아니죠. 예. 그러면 왜 그러냐? 예. 중국에서 그러면 중국 유가족들 물론 결과적으로 유가족 됐지만 중국의 당시 사고 가족들이 반대하지 않았을까요? 혹시 아십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전혀 아는 바가 없어요. 알려진 바도 없고. 그냥 어떤 그 결과에 대해서만 그렇게 금방 그렇게 조치를 해서 그 대국의 면모를 이런 식으로 그냥 거기서도 그냥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지난번 무서운 나라니까. 예. 지난번에 이제 세월호 사고 초기에도 지금도 이제 양쯔강 사고에 대해서 그렇게 배가 뒤집어졌다면 이틀이면 그 안에 생존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생존자부터 따지지 않고 배부터 건졌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세월호 사고 때도 초반에 생존 가능성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아이들이 물 밖으로 나오면서 아이들을 상태를 보시면 알 수 있다고도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예.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제 수습된 아이들의 상태를 보고는 종합적으로 어떻게 판단하세요? 가족 중에 한 명이, 저는 올라온 아이들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네, 가족들만 봤죠, 예. 예, 가족들이 한 가족, 학병 하나가 자기 자식이 오나 안 오나 해서 시신 올라오는 거마다 2달 동안 한 200몇 명을 계속 자기 눈으로 확인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2달이 지나니까, 네. 이 친구들이 다 부패가 돼서 나왔더라.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패 상태가 어떻대? 그랬더니 몸이 부풀어 있더라. 예. 근데, 총수님도 들은 얘기지만, 예. 2달 정도 된 이후에 발견된, 수습된 한 아이가 꼭 엊그제 죽은 것처럼 얼굴이 깨끗하게 돼서 몸이 그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네, 그런 아이도 있었습니다. 예. 예, 가족이 그거에 대해서 얼마까지 지금 오래 살아있던 애다라고 그렇게. 그렇죠. 문제 제기를 했었죠. 예, 기억이 나죠. 네네네. 근데 그거는 정반대 얘기예요. 아, 그래요? 예, 깨끗한 아이는 사고가 나자마자 그냥 익사로 해서 죽어서 몸이 그렇게 보존이 됐고. 바닷물이어서. 바로, 숨이라는 거는, 바로, 숨 쉬거나 어떤 그런 상황이 안 돼서 바로 죽은 아이가 2달 동안 찬물에 보존이 됐다가 나왔어요. 오히려 깨끗한 아이들이 사고 직후에 사망한 아이들이고. 예. 그러면 이렇게 2달간 관찰한 학부모 증언대로 이렇게 몸이 부어서 올라와서 부패했다고 하는 아이들은요?
예, 그런 아이들은 우리가 이제 잠수 다이버들 이렇게 하도 이제 그 뭐 사건이 길게 가다 보니까는 이제 뭐 다이버들 그 사사건건 이런 있는 일들이 다 이제 세상에 알려졌는데 예. 감압이라는 걸 하잖아요. 깊은데 들어가서 잠수병 때문에. 예. 그렇죠. 그 잠수병이 되는 게 몸속에 과도하게 그 깊이와 시간을 어겼을 때 그 초과했을 때 몸속에 녹아드는 그 질소 때문에 그래요. 네. 공기 때문에. 네. 공기가 과도하게 녹아 있는 상태에서 바로 대기압 하루, 그러니까 기압이 낮은 물속에서 압력이 높은 데서 녹아 있는 상태에서 공기적으로 나왔을 때는 그 공기가 몸 조직 내에 부풀어서 어떤 감압병, 예. 뭐 이제 신경을 건드려서 아프다든가 뭐 그게 심하면 사망을 하는 경우가 예. 있어요. 그게 그게 잠수병이고. 에어가 심장으로 가면. 네네. 근데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 무슨 어떤 그 선택할 여유가 없이 주어지는 공간에서 최대한으로 이제 살라고 노력을 했고 그 안에 공기가 있어서 그 숨을 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아이는 배가 기운 상태에서 뭐 30m, 어떤 아이는 20m 수심, 예. 어떤 아이는 10m. 예를 들어서 30m 같으면은 그 속에 있는 그 공간이 그 침몰 당시에 4분의 1로 줍니다. 네. 4분의 1로 줄어든다는 건 4배로 압축이 되는 거예요, 그 공기가. 아, 네. 그 압축된 상태에서 호흡을 하게 돼요, 얘가. 예. 이제 연명을 하죠. 그러다 결국 죽는 거는 이제 거기 녹아들어 있는 산소에 이제 제한된 양 때문에 네네. 결국은 질식을 해서 죽게 돼요. 네. 그러면은 그 아이가 숨을 쉰 거는 4배 되는 공기를 숨을 쉬고 숨을 거두게 됩니다. 소위 압축 공기를. 예. 그렇죠. 나중에 다이버가 이제 그 시신을 발견하고 데리고 나올 때는 감압이나 뭐 이런 그 숨을 안 쉬기 때문에 네. 그런 감압 과정 없이 바로 올라오니까. 네, 그렇죠. 오래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감압을 하는 데는 건 호흡이 돼야지 속에 있는 게 녹아 나오는 거니까 호흡을 아니고 피부로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이게 공기가. 그러니까 그걸 데리고 나와서 위에다 올려놓는 순간 6분에서 뭐 한 12분 어떤 아이는 뭐 한 6시간 그 몸 그 상태에 따라서 몸이 부푸는 거예요. 그걸 보고선 애가 부패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2달의 어떤 그 조건이 부패될 조건이 거기선 하나도 안 주어져요. 그거를 증명한 게 몸이 깨끗하게 나온 아이고 그다음에 나 살아있었어 엄마 아빠 하고 그 상황을 증명한 아이가 몸이 부풀어서 나온 아이고 그런 아이들이 200명이 된대 200여 명이. 그러니 그게 큰 범죄가 아니고 뭐냐고. 그러니까 정반대로 일반적으로는 생각하는데. 그렇죠. 몸이 깨끗한 아이는 오히려 그 차가운 바다에서 보존된 것이고 즉사한 이후에. 그렇죠. 즉사한 거죠. 즉사. 몸이 부푼 아이들은 오히려 압축 공기를 마시고 그 압축 공기를 호흡했기 때문에 올라오면서 그렇죠. 그게 부풀어서 부패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2달간 그렇죠. 바닷속에서 부패할 수 없다 이런 얘기군요. 그렇죠. 그 수온에서는 수심에서는 그렇게 그런 일이 전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물속에서 사람들을 익사자들을 군환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하는 거군요. 그렇죠. 예. 그렇죠. 말씀 듣고 보니까 더 안타까운데. 짜증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이빙배를 들고 가셨다가 이제 여러 가지 순환도 당하셨고 그 얘기는 저희가 따로 한번 다이빙배 영화도 나왔죠. 따로 한번 하기로 하고 이제 지금은 배가 나왔으니까 사고 원인에 대해서들 말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이 사고 원인이라는 게 이제 지금 전체적인 조사를 해야 되고 선체 조사도 해야 되고 앞으로 그런 게 이루어지겠습니다만은 워낙 이런 배 사고를 많이 보셨으니까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공개적으로 말씀 안 하신 것 같은데 대표님이 보시기에 이 사고 원인 중에 물론 앞으로 이제 조사를 해봐야 되지만 지금 기준으로 짐작하시는 바가 있습니까? 저는 배가 뭐 기울고 이제 이런 기운되는 거는 배에 그 사전에 침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얘기 있었습니다. 물이 들어왔고 근데 이제 물이 들어온 원인이 외부 파공이냐 네. 아니면 내부에서 그 파이프라인의 이상이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짚어볼 수가 있는데 네. 실제로 제가 이제 그 침몰 직전에 배를 2척을 인천항에서 구조한 적이 있습니다. 예.
예, 그 하나는 뭐 한 2만 톤 되는 거고 하나는 뭐 한 1,000몇 톤 되는 거고 이런 이제 소형 뭐 화물선이었는데 2만 톤이면 세월호보다 크네요. 예. 훨씬 크죠. 예. 그 원목을 잔뜩 싣고 이제 이제 아주 위태위태한 상태에서 이제 저희가 해결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배가 물이 들어오려면은 외부에 어떤 접촉이 있어서 파공이 있어서 물이 들어와요. 예. 근데 이제 그 기관실 쪽에 이제 물이 들어서 배가 작동 불능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기관실 쪽에는 그 메인 엔진 주기를 이제 식히는 목적으로 그 냉각수를 빨아들이는 장치가 있습니다. 네. 예, 빨아들이는 장치가 있는데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그 밸브를 잠그고 그 빨아들이는데 어떤 이물질이 낀 그 필터 같은 스트레너라는 그런 바구니 같은 게 있어요. 그 밸브 안쪽에. 예. 그래서 물을 차단하고 뚜껑을 열고 그걸 청소하고 닫고 뭐 이런 과정으로 그걸 청소하고 다시 그 밸브를 개방해서 이제 냉각을 다시 시작을 하는데 한 번의 경우는 그 밸브 이전에 그 파이프 밑에가 이제 그 부식으로 파공이 난 거를 몰랐어요, 이 사람들이. 배 내부의 파이프 문제였다, 그때는. 예. 그렇죠. 예. 그랬고, 한 번은 그 스트레나 그 필터를 청소하려고 밸브를 잠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스트레너를 열었다가 걷잡을 수 없이 그냥 그 물이 치는 바람에 그거는 이제 밸브가 오래된 배들은 밸브가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원활하게 작동이 안 돼요. 이렇게 뭐 수도국 잠그듯이 쫙 잠그면 잠겨야 되는데 잠궜다고 생각을 해도 고착이 돼서 또는 중간에 이물질이 있어서 이게 완전히 안 잠긴 상태로 잠궜다는 착각을 일으키게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배에 침수가 시작돼서 또 침몰 직전에 들어가서 그걸 막고 해갖고 배를 2번 살린 적이 있는데 세월호 같은 경우 침수가 일어났다면 네. 그 소위 그 시체스트 안쪽 그 파이프라인을 점검을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외판 우리가 보지 못한 좌연 그 기관실 쪽으로 아마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거고, 지금 뭐 다 올라왔다는데 거기를 조사를 해수부에서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부 파이프들 살펴봐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죠. 네. 외부가 이상이 없다면. 네. 그 내부를 다 봐야 되겠지만 내부에서 파이프 문제일 수 있다. 이 부분도 체크해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그렇죠. 그거는 중요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준비한 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데 중요한 질문들이 많아서 다음에 한 번 더 모시기로 하고 오늘은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만 짚어볼게요. 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병풍도 근처에서 앵커를 한번 내렸다 다시 올린 것 같다. 이 말씀하신 이유는 뭡니까? 그거는 뭐 전에 이제 어떤 뭐 소스에서 정부에서 발표한 그 항적도, 항적도가 끊긴 거를 정부에서 발표를 했고 그와 똑같은 그 끊긴 부분이 이어진 항적도를 또 해군에서 발표를 그렇죠. 했고 그걸 겹쳤을 때 그 끊긴 부분이 지그재그로 이렇게 움직인 그 흔적이 거기에 기록이 돼 있었고 지그재그로 그 짧은 기간에 갈 수 있는 거는 배가 앵카를 내렸다는 어떤 그런 얘기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앵카를 내리는 이유는 배가 정박 그러니까 묘박을 하기 위해서 어느 지점에서 떠 있기 위해서 내리는 거고 두 번째는 비상시에 배가 조정이 안 될 때 항해 중에 메인 엔진이 고장이 완전히 나거나 속도는 붙어 있는데 그럴 때는 사실 뭐가 출현을 하면 그걸 들이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배에서는 배를 갖다가 슬로우 다운 감속시키기 위해서 감속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조치 중에 하나가 드롭 앵커예요. 앵커를 예를 들어서 두세 샤클이면은 40에서 60m 정도를 내려요. 보통 투매를 할 때는 뭐 10샤클이고 내려서 앵커가 충분히 한 번에 파지되게 하지만 이거는 배를 갖다가 속도를 줄이는 거기 때문에 가면서 이렇게 어떤 물체에 부딪혀서 감속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앵커를 내리고 항해를 했다고 봐요. 항적도를 보건데. 예. 그래서 그 삐뚤삐뚤한 데가 앵커가 순간적으로 어디 잡혔다가 가는 타력으로 이제
그 방향을 틀었다가 가는 타력이 계속 있으니까 결국은 다시 진행하고 또 삐뚤삐뚤하다 결국은 그쪽으로 그 J자로에서 멈추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마지막에는. 그래서 그 앵커를 그렇게 해서 내렸다면은 배가 그 섬 근처에 그냥 머물 수도 있었는데. 정박해 있었어야 되는데. 예, 머물 수도 있었는데. 배가 떠내려갔잖아요, 계속. 예, 그 떠내려간 거는 앵커를 걷었고 나중에 그 배에 봤을 때 앵커 2개는 다 올라가 있었고. 예, 그렇게 된 거죠. 앵커를 다시 올린 게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왜 앵커를 올렸을까요? 글쎄요. 그거는 뭐 떠내려가기 위해서 올렸다고 볼 수밖에 없죠. 떠내려가기 위해서 올렸다. 네네. 아, 참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인데. 예, 깊은 데로. 더 깊은 데로. 그러니까 지금 병풍도 근처에서 그렇게 했다가 더 깊은 데로 조류가 있으니까 흐름이 그렇죠. 있으니까. 네. 그때 뭐 조류 방향이 그 섬에서 멀어지는 쪽이고. 오히려 떠내려가려고 했다.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예. 일어난 현상이 그거니까. 자, 2가지 질문만 더 드릴게요. 아직 질문은 많은데 오늘은 2가지 질문 더 하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다시 한번 연결할게요. 그 지금 선체를 3등분해서 수습하겠다. 이렇게 어렵게 그 선체 전체를 올린 다음에 3등분 하겠다고 이제 정부는 그러거든요. 이게 꼭 3등분을 절단을 해야 됩니까? 절단을 하는 거는 아무 이제 폐선의 경우는 절단을 해요. 폐선은 분해를 해서 이제 용광로로 분해해야 되니까. 근데 이거는 사건이 어떤 발생이라든지 발생이 돼서 침몰이 되고 그다음에 이런 어떤 그 희생자가 있고 이런 상태에서는 배를 절대 건드려서는 안 돼요. 하나도. 그렇죠. 왜냐하면 모든 게 어떤 그 단서가 될 수 있고 그런 건데 해수부가 입장에서는 국가 입장에서는 조타를 잘못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그 결론을 내려놓고 지금 만약에 그렇게 자르고 그런 상태라면 나머지가 갖고 있는 이제 증거들 그 원인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있는 나머지 국민들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무시당하는 거죠? 조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손내면 안 된다는 말이죠. 절대 그 현장 보존은 될 수 있으면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게 자르는 게 수습자를 갖다가 수습하는 그 과정이 힘들어서 그렇다. 당연하죠. 배가 옆으로 있으니까 깊은 어떤 동굴 속에서 뭘 갖다가 수직으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럴지언정 그렇게 그거는 그 결과에 따른 어떤 그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런 시간이 걸려도 사다리를 놓고 하든 밧줄을 타고 내려가든 그렇게 해야지 이걸 갖다가 그 원인 밝혀지기 전에 그런 어떤 편의성 때문에 자른다는 건데 그건 있을 수 없는. 손쉽게 빨리 하느라고 자르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거죠. 예. 마지막 질문인데요. 하실 말씀 너무 많을 것 같은데 오늘은 요 질문으로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다이빙 벨 지금이야 알게 됐지만 이게 청와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이 어떻게든 영화부터 비롯해서 막으려고 했어요 보니까 그 사이에 이유도 모른 채 고생 많이 하셨죠. 그렇죠. 이민도 가려고 하셨다면서요. 그렇죠. 어디로 이민 가려고 하셨습니까? 이민은 이렇게 몇 번 가보고 하와이 쪽에 가서 그냥 있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민이 되는 게 이제 어디 초기에는 사람들이 좋아서 잘 살아보려고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그나마 남은 여생 좀 마음 편하게 좀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가 있는다 그래서 여기 문제가 있는데 평화롭겠어요. 일단은 이제 그런 어떤 반응이었죠. 그 사건에 대해서. 네, 워낙 마음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때 공격도 많이 당하셨고, 그리고 또 최근에는 사무실에 불이 나가지고, 그동안 일해온 장비, 자료 다 없었다면서, 28년 동안 쌓아놓은 게. 그게 다 녹아 없어지더라고요. 한 4시간 반 동안. 자, 이제 이민 가지 마시고요. 세월호 조사하실 때 아무래도 참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글쎄요, 그건 시켜줘야 하는 거고, 시키는 사람 자체 또 마음도 문제고, 그래서 하여튼
예를 들어서 어떤 세력이 있어서 그걸 감추려고 그러면 그게 드러나겠어요. 끝까지 감추지. 그러니까 그 끝까지 감추려고 하는 거를 밝혀내 주셔야죠. 근데 뭐 일어난 현상들이 사실은 간단하게 증명을 하는데 그걸 어렵게 뭐 과학이 어쩌고 뭐 이래갖고 그걸 어렵게 해서 국민들을 질리게 한단 말이에요. 뭐 굵직한 사건들이 다 그랬지만 그렇게 해서 또 잊어먹고 하게 해서 또 말잘 듣는 국민들 우리 대한민국 뭐 이러고선 또 가겠죠. 세운 다음에 올리는 게 이제 정상적입니다. 바로 세운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배는 그 전에 뭐 그 바사호나 뭐 알려진 옛날 그 고유물선들 신체가 약한 경우는 밑에 그런 받침대를 넣어서 드는 경우가 기본이고 그렇게 들어야 되고 이거는 철제 강선이에요. 네네. 강선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와야를 갖다가 밑에 삽입을 하는데도 문제가 없고 들어서 굴리는 데도 문제가 없고 가령 문제가 된다면은 이제 그 선체 부분의 강도 때문에 그러는데 그럴 때는 줄을 그만큼 더 넣어주면 그 중력이 분산되기 때문에 선체에 아무 하자가 없고 이제 보통 그렇게 건집니다. 예. 그 초기 상하이 셀비지가 말씀하신 대로 배 밑에 쇠 봉을 넣어서 들어 올리려고 했는데 이 방식은 그 배가 부서질까봐 오래된 고선 올릴 때 쓰는 방식이고 지금은 그렇죠. 튼튼한 배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채택할 필요가 없었다고 보시는 거는군요. 그렇죠. 불필요한 일을 한 거고 오히려 어떤 뭐 특수 공법인의 선체 보존을 위해서 했다 그러는데 그래서 사실 이 배가 보존이 됐습니까? 지금 올라오는데. 구멍만 뚫렸지만요. 마스트고 뭐고 다 자르고 뭐 램프 자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올렸죠. 그러면 시기는 6개월이면 충분했다고 보시면 그러면 이런 공법 이런 방식으로 최초 채택되면서 비용이 뭐 한 1,000억 정도 들어갔다고 하는데 비용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비용도 뭐 아무리 많이 해도 한 250억이면은 뭐 충분히 그 배를 건졌다고 봅니다 저는. 아 그래요? 예. 이 그 금액의 산정은 본인이 인양해 봤던 경험에 비추어서 이 정도면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좀 충분히 봐서 그런 겁니다. 이게 실비가 아니라 실제 이 정도면 가능했을 거라 보시는 거군요. 예, 가능했죠. 비용이 그러면 그 대표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부풀려진 건데 비용이 이렇게까지 부풀려졌다고 보신 이유는 뭡니까? 어디서 비용이 들어갔을까요, 그럼? 그거는 뭐 특수한 공법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그 견적을 낼 때 뭐 그 가지를 많이 이제 뭐 그러니까 이유를 많이 낸 거죠. 여러 가지 들어갈 거를. 뭐 예를 들어서 부력제를 사용한다. 부력제 사용하는 것도 그래요. 부력제도 이 부력제가 이제 그 선체에 어디 고박이 되냐가 이제 문제인데 그 부력제 하나가 예를 들어서 뭐 7,000톤에 해당되는 부력제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은 그게 연결되는 부분은 한 군데로 해서는 안 된다고요. 어차피 배를 드는 거는 중력을 분산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무게를 중량을 분산시켜야 되기 때문에 부력제를 그러니까는 그 산재에서 여러 군데에다 해갖고 하려고 이제 아마 구멍을 그렇게 많이 뚫은 것 같아요. 부력제를 붙이려고. 근데 이제 그거는 깊이 안 내려가고 수심 한 5m 되는 그 측면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거기다 붙이는 방식인데 그렇게 해서 성공을 했다고 그러니까 부력이 충분히 그 선체를 움직일 만한 그 부력에 도달했다고 그래도 그 다음에는 선체가 견디질 못해요. 이 배는 설계된 게 알파 잠수기술공사 이종인 대표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예, 정말 오랜만에 언론 인터뷰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이 감회가 남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세월호 올라오는 거 보시면서 어떤 생각하셨어요? 좀 들 거 좀 진작 들고 그랬으면 좋은데 하여튼 뭐 거기 안 놔두고 올렸다는 게 중요한 거죠. 뭐 반가운 일이죠 일단은. 자 그러면 기술적인 부분을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평생 그 구조 군안 작업을 하셨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도 전문가시니까 이거부터 여쭤볼게요. 세월호 인양에 거의 만 3년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3년씩이나 걸릴 일이 맞습니까, 이게?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죠. 이제 초기에 배를 건지는 거는, 일단 기본적인 방법이 있어요. 그냥 줄 놓고 들는 게 배 건지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간단한 방법을 놔두고 어떤 무슨 방법이네, 무슨 공법이네, 뭐 어렵게 얘기해서 결국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우리가 좀 속은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나죠. 속았다.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만약에 다른 요인들을 다 빼고 그냥 기술적인 관점에서 봤다면, 세월호 인양은 어느 정도 시간이면 인양할 수 있었습니까? 보시기에? 보통 6개월? 6개월이요? 6개월 정도. 6개월이면은 실제로 작업할 수 있는 거는 한 3개월 봐요. 이제 날씨가 다 이제. 기다려야 되니까, 네. 협조하고 그래서 이제 소조기, 대조기, 굴비 그러는데 그냥 물 흐름이 적을 때 한 달에 적어도 열흘은 일할 수 있거든요. 한 달에 열흘은 일할 수 있다. 풀리 작업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이건 특수한 일이니까 이 인원을 갖다가 3배, 4배 해갖고 동시다발적으로 일을 하면. 네. 그거는 6개월이면은 떡을 칠 일이었죠, 사실은. 그러니까 사고 있었던 해 사실은 올릴 수 있었네요. 그렇게 따지면. 그렇죠. 그때도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인양이 먼저냐, 이제 수습이 먼저냐, 네네. 이런 문제로 많이 대립이 돼서 결국은 인양 문제가 나중에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 이제 유가족들도 처음에는 인양을 나중에 하자고 했었으니까요. 그렇게 한 6개월 정도 지났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인양을 결정한 다음에 6개월이면 대략 1년 후에는 충분히 인양을 하고도 남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충분하죠, 그거는. 그렇군요. 2년이나 허송 세월을 했다고 보시는 거고 그래서 속았다라고 표현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 정부가 택한 인양 방식은 적절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그것도 이제 할 말이 좀 있는데요. 본인 경험을 들어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네. 처음에 이제 배를 드는 방식은 배가 이제 엎어져 있거나 누워 있거나 바로 앉아 있거나 물 속에서 해저면에서 바로 다니게끔 설계가 됐지 그렇게 한쪽에다가 뭐를 부착해서 잡아 뜯는 경우가 되거든. 그래서 아마 실패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력제라는 게 말이 어려서 풍선 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풍선을 다는데 예를 들어서 종이 상자에다가 풍선을 달아요. 종이 상자에다가 물을 집어넣고 달았을 때 풍선을 큰 거 하나 달면은 한 줄로 매서는 종이가 그냥 찌그러지거나 잘라지거나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작은 풍선을 여러 개 달아요. 총 무게만 그걸 쓸만한 거를 여러 개 달라면 여러 면적의 구멍이나 끈을 묶어야 되겠죠. 근데 묶은 부분이 종이 되는 거지. 그럼 결국은 뜯어진다는 거예요. 묶은 부분이 찢어질 것이다. 그렇죠. 아니 그건 찢어져요. 찢어진다. 당연히. 이제 그렇게 보시는 건데, 그래서 사실 국내 입찰에 참여했던 국내 업체들도 다 이 방식으로는 안 되고, 최종적으로 대표님이 말씀하신 와이어 걸어서 올린 방식으로 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런데 왜 이렇게 보시기에, 전문가들이 보기엔 말이 안 되는 방식을 제출한 이 상하이 셀비지 중국 업체를 선정했을까요, 해수부가? 글쎄요, 우리랑 말이 안 통해서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한마디로. 말이 안 통한다는 건 무슨? 그 사람들은 이제 중국말 쓰고 우리는 한국말 쓰니까. 뭘 해도 어떤 정보 유출이라든가 과정이 이렇게 그런 어떤 철저한 보안. 철저한 보안을 하려면 외국어 쓰는 사람, 특히 어디, 외국어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 이런 식의 어떤 거 아니었을까. 그런 이유, 그런